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다들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주변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여기에라도 속 편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수월하게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게 된 상견례 이후 시모는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가 어릴 적 예전 시모네 집 식모살이를 했던 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골라도 어쩜 식모살이 했던 집안 자식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라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도 있지. 절대 안 되니까 더 희망 갖지 말고 헤어져. 내가 이러려고 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유진이 너도 장수랑 그만하고 헤어져. 엄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어머님도 어릴 적 일인데 왜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산 거지.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 그런 걸로 결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예전에 우리 집 식모살이 했던 집 자식이 며느리라고 하면 얼마나 뒤에서 흉보겠어. 나는 그 꼴 못 봐. 애당초 나는 유진이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장수 네 짝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이도 있으니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지 싶어서 허락한 거였거든. 근데 더 심한 흉은 더 이상 봐주지 못할 것 같구나.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이 결혼 못하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유진이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하는 것도 유진이랑 내 돈 둘이서 합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해.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면서 여러 번 화병에 쓰러질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는데 결국 시모는 식장을 잡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서야 겨우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셨어요. 워낙 시모 성격이 세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시모 말을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억센 시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시모와 저는 별개라며 안심을 시켜줬어요. 시모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거라 생각을 했던 것도 잠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모는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우리 집 가풍도 배워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댁으로 찾아오너라. 아침은 잘 차려주고 있니? 우리 창수는 아침에 찌개나 국 없으면 밥 못 먹으니 아침마다 새로 해서 먹여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주말에 와서 이불 빨래하는 방법이랑 청소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러렴. 너희 엄마가 식모살이 했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 알려주겠지만 집안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옷은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시댁에 올 땐 집안일 할 생각으로 편한 옷 하나쯤 가지고 와야지. 다음에는 편한 옷 입고 올게요. 그리고 창수 씨는 아침 안 먹는다고 하던데. 제가 오히려 아침 챙겨 먹는 편이라 매일 아침마다 밥 차려 주거든요.
근데 창수 씨는 아침에 뭐 먹으면 자꾸 배탈 난다고 거의 안 먹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침마다 창수 씨 밥 챙겨주셨던 거예요? 창수 씨가 아침에 워낙 안 먹어서 원래 안 먹는가 보다 했거든요. 아, 아니 창수한테 차려주긴 하는데 걔가 잘 먹질 않더라고. 어쨌든 네가 아침 먹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창수가 요즘 속이 안 좋아 잘 먹지 않는 거지. 원래는 잘 먹었어. 네가 힘들까봐 자긴 안 먹는다고 했는가 본데. 창수 아침은 거르지 않게 잘 챙겨주고 이불 빨래도 2주마다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창수 피부가 예민해서 말이야. 이불은 다 손빨래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로 돌리면 잘 세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장수가 입맛이 날 닮아서 까다로워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또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창수 씨는 매번 배달해서 이것저것 시켜 먹더라고요. 제가 배달하지 말고 요리해서 먹자고 해도 자기 귀찮다면서 자꾸 배달만 시켜 먹어가지고 저도 너무 속상한데 어머님이 좀 말해주세요. 주문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그거 다 안 먹고 죄다 버리고 야근하고 늦게 오는 날에는 혼자서 마구 시켜 먹더라고요. 음식을 다 해두고 가도 꺼내서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장수가 너 생각해서 그래. 네가 괜히 수고로울까봐 그러는 거지. 여기 올 때 장수한테 운전시킨 건 아니지?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쉬는 날이라고 여기저기 놀러 가자고 조르지 말고 푹 좀 쉬게 놔둬. 걔가 날 닮아서 일할 때도 집중해서 하느라 주말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이더라. 아유, 우리 아들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피곤하니? 네가 좀 푹 쉴 수 있게 해주렴. 시모는 매번 절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했지만 시모의 말을 이겨낼 순 없었어요. 살림을 잘 모르니까 알려준단 핑계로 저를 매번 부르셔서는 시댁 청소며 빨래며 이것저것 다 시키셨고 전 처음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번 시댁 살림까지 할 순 없었는데 남편이랑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 자주 다퉜습니다. 엄마가 시키면 뭘 얼마나 시킨다고 그래. 그냥 가서 비위만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반대한 결혼 못마땅하실 텐데 그래도 너 며느리라고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나는 엄마한테 조금 미안하기는 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못되게 말했는데 좀 맞춰주기만 해. 내가 눈치 봐가면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지금 뭐라고 하면 엄마는 더 불같이 화만 내시지 말 안 들어주신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일을 하는 입장인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계속 오라고 하시잖아. 거기다가 평일에도 저녁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을 거냐면서 자꾸 물으시고 정말 피곤해. 이제는 업무 보는 것도 너무 지장이 있어서 안 되겠어. 당신이 말을 못하면 나라도 어머님한테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나도 당신이랑 같은 마음으로 참았는데 이대로는 나도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지금 못 버티면 어쩌겠다는 건데. 엄마랑 다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허락해준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당신한테 내가 큰 거 바래? 그냥 엄마 비위만 좀 맞춰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나중에 잘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엄마가 그리고
당신한테 나쁜 거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살림에 도움되라고 알려주는 건데 왜 자꾸 삐딱하게만 생각해? 당신 시댁이라고 해서 다 싫은 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니까 그런 거지. 나도 할 만큼은 다 한 것 같아. 어머님 마음 푸시라고 나도 지금까지 매 주말마다 가서 집안일하고 배워오고 그랬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집안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할 줄 아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우리 집 못 살아서 이런 거 못 해봤을 거다, 못할 거다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나도 삐딱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니까. 시모는 매번 저희 집이 가난하고 못 산다면서 말을 하셨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은 남편과 저 똑같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친정에서 원래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시댁에서 너무 반대를 하셔서 다 철회를 하셨었거든요. 시댁에서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을 듣고선 친정도 결혼을 못마땅해 하시긴 하셨죠. 시모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항상 아들 집이라며 불시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어머, 너 출근 안 했니? 있는 줄 알았으면 내려와서 장 본 거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할 걸 그랬네. 어떻게 오늘 쉬는 날이야? 잘 됐다. 이따가 낮에 어디 좀 다녀오자. 안 그래도 이것저것 사야 할 것도 많고 병원도 갔다 와야 하는데 택시비가 좀 들어야 말이지. 뭐 별일 없는 거지? 있어도 조금 시간 미루거나 다음에 가던지 하렴. 뭐하니? 이거 얼른 냉장고에 정리해 놓지 않고. 네? 어머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연차 냈어요. 이제 금방 나가봐야 하는데 미리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문 열려서 남편이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창수 씨한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수 씨가 어제는 별다른 말은 안 하던데.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걸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아들 집에 오는데 엄마가 왜 온다 간다 말을 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약속 뭐 급한 거니? 보니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취소하고 오늘은 나 좀 따라다녀라. 여기는 오기만 하면 이것저것 갈 데가 너무 많다니까. 물건들은 다 냉장고에 정리 좀 해두고. 저번에 장수가 떡국 먹고 싶다고 해서 떡 좀 뽑아서 왔어. 만두는 좀 있니? 손으로 직접 만든 만두가 맛있긴 한데.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안 하고 사는 거야? 택배는 무슨 이렇게 마구 시키니? 너 남편이 버는 돈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쓰고 다니는 거니?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창수 씨가 이것저것 요새 너무 시켜서. 안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 말은 통 안 듣더라고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말은 듣지 않을까요?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매일 뭘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장수 거라고? 걔가 쓸데없이 물건 사는 애가 아닌데. 그럼 필요해서 사는가 보다. 걔가 얼마나 알뜰하고 현명한 앤데 알아서 잘 사서 쓰겠지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말아라. 괜히 스트레스 주면 애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겠어. 알아서 잘 아껴 살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칭찬해 줘. 잘 샀다고 하면서. 시모는 남편과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편은 잘한 일이고 전 못한 일이라고 하셨죠. 저에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항상 시댁 행사에 가면 옛 얘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를 엮어서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도 그만하라며 말리는 눈치였지만 시모는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죠. 우리 예전에 살았던 동네 있지? 거기가 이번에 엄청 발전을 했더라고. 안 그래도 거기서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다시 갈까 했는데, 아참, 우리 며느리 저번에 내가 말했지? 며느리네 엄마가 우리 그 예전에 식모살이 했던 아줌마네 딸이잖아. 그때 우리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말이야. 기억나지? 그 집 딸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맨날 월급 당겨달라고 했었는데. 언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들어보니까 조카댁 집 그래도 꽤 잘 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꾸 옛날 얘기 들춰서 뭐해? 지금 잘 살면 끝이지 뭐. 그때야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집들이 많았지. 조카댁, 나중에 사돈 만나게 되면 나 기억하냐고 한번 물어봐. 그때 날 엄청 챙겨줬거든. 집에 가면 우리 언니는 안 놀아줘도 그 언니는 날 얼마나 챙겨줬다고. 예, 당연히 식모 딸이니까 주인집 딸이랑 잘 지내야지 별 수 있겠니? 그러지 않으면 어쩔 거야. 엄마가 식모인데. 그때 정말 눈치 엄청 봤는데, 그렇지? 그거 기억나? 우리 집에 아빠가 일본 갔다가 오면서 사왔던 과자. 그거 하나 줬다고 엄청 좋아했던 거 말이야. 우리는 자주 먹어서 지겹기도 했는데. 아이고, 언니, 그만하라니까. 그거 50년이나 된 얘기야. 그걸 이제 얘기해서 뭐 할 거냐고. 언니 며느리 진짜 성격 좋다. 나였으면 애초에 뒤집어 엎고 그랬을 텐데. 언니 그러다가 며느리가 언니 미워한다. 내가 들어도 서운한데 무슨 그런 얘기를 꺼내서 그래.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니? 그냥 예전 얘기 꺼내다 보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인데 뭐가 서운해? 내가 그래서 얘네 결혼하는 거 반대했었잖아. 이런 걸로 서운해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됐었지. 아니니?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했던 건 사실인데 뭐가 문제니?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옛 얘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제 외가가 어릴 적 실모살이를 했던 걸 항상 말을 꺼내셨죠. 굳이 왜 그러실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서운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엄마 비위를 좀 맞춰주자며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절 탓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매번 시댁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식모 얘기는 계속 꺼내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매번 그렇게 꺼내시는 건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야? 다들 말리시는데도 어머님은 자꾸만 얘기하시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 당신도 옆에서 한번 말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말려? 없는 얘기를 꺼내시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고. 당신이 더 이상해. 엄마가 없는 얘기를 했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엄마가 그래서 뭐 싫었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때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걸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그만하라고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당신 옆에서 한 번 말린 적도 없고, 나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어머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당신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냥 얘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제발 좀 시댁에 적대심 좀 갖지 마. 당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댁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문제지. 남편은 점점 제가 문제라며 절 탓했고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어쩐 일인지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자며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사올 필요도 없다면서 다정하게 말을 하시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시댁에 가보니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왔니? 고생 많았다. 얼른 와서 앉아. 오늘 정육점에 갔는데 고기 괜찮은 거 들어왔다면서 말하더라고. 안 그래도 너희 다 불러서 먹으려고 했는데 쉬는 날 먹으면 시간 지나서 맛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불렀어. 괜찮지? 얼른 앉아서 고기 먹자. 장수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배고프지? 가보니까 고기가 엄청 신선하고 좋더라고. 고기 많이 사셨네요. 보기에도 진짜 좋아 보여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오늘 웬일로 고기 사서 오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창수 씨가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고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창수 씨랑 통했나 봐요. 그러니? 내가 창수랑 좀 통하는 게 많지. 그나저나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니? 이게 한우라는 건데 등급이 다 달라. 네가 많이 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사왔거든.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해줘. 알았지? 이런 것도 먹어버릇해야 먹는 방법을 아는 거지. 안 먹어본 애들은 어떤 게 맛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다 경험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네? 아, 어머님, 저도 한우 많이 먹어봤어요. 어머님 너무 제가 아무것도 경험 없을 것 같다 걱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경험도 없는 거 아닌데. 여보, 어머님 걱정이 많으셨나 봐.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건데 그냥 먹어. 엄마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내가 와이프 고기 맛 좀 보여주려고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거든. 엄마 진짜 센스 넘친다 정말. 여보, 얼른 먹어봐. 여보도 이런 거 많이 먹어봐야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고기 퀄리티 좋은 게 어떤 건지 알지. 주부는 이런 거 알아야 한다니까. 저를 무시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위해주는 척 무시를 하시곤 했었죠. 이때부터는 남편도 같이 편을 먹어 저를 무시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취업하고부터 타고 다니던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퍼져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당장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니 저는 새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남편은 굳고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정엄마랑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정에서 바로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새 차를 바꿔주니 시댁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너는 시집을 정말 잘 왔네. 결혼하니까 이런 좋은 차도 생기고 얼마나 좋니? 결혼하고선 맨날 돈 때문에 돈돈거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새 차도 생겨, 새 집도 생겨 얼마나 좋아?
나는 너처럼 시집을 잘 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구나. 얼마나 행복하니? 이게 다 장수 덕인 거 알지? 네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계속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 저희 집에서 해주시는 건데. 어머님 매번 걱정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못하고 살았을까봐 걱정도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걱정 덜 수 있으시겠죠? 안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래. 너희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드리고 이렇게 네가 잘 풀리는 거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하렴. 그래야 다들 마음이 편하고 그러는 거야. 딸이 결혼 잘해가지고 잘 풀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니? 나는 네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시모는 저에게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남편 덕이라며 말을 했어요. 남편 영향은 하나도 받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잘해서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일이 있는 거라고 하셨죠. 시모가 그렇게 할수록 전 남편과 더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매 주마다 불시에 신혼집에 찾아왔고 주말이면 전 시댁에 가 있거나 혹은 시모가 저희 신혼집으로 오셨죠. 그러던 중 엄마가 신혼집 근처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 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원래 엄마는 근처 호텔로 가려고 하셨지만 전 급급말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었죠. 시모도 매 주마다 찾아오니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해가 밝기 무섭게 불이 나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아무리 급해도 신혼집에 이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예의가 아닌데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사돈이랑 좀 친해져야겠네요. 우리 과거는 있고 주인 식모 이런 관계는 있고 이제부터는 서로 동등하게 지내져 봐요. 안 그래도 사돈께 연락을 좀 드릴까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요. 근데 이렇게 먼저 신혼집에 함부로 찾아오시고 그러니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돈, 저도 이번에는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돈께서도 우리 딸 사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셔서 매주 오신다고 하시기에 저도 혹시나 우리 딸이 어떻게 살고 있어서 그러신가 해서 걱정돼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와보니 제가 그 시절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더군요. 사돈께서도 너무 염려 마시고 이렇게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될 듯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죠. 저희 집도 가풍이 있는데요. 그나저나 신혼집에 묵으셨으니 그 비용은 지불하셔야죠. 저야 여기와 살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제가 싹 다 해주고 있지만 사돈께서는 잠만 주무셨으니 숙박비 8만 원은 내셔야겠는데요. 오늘 숙박비 8만 원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제가 싹 살림 정리를 해주죠. 네? 어머님, 지금 농담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 오셔가지고 잠만 주무셨고 솔직히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주무신 거 따지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지금 숙박비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너 지금 뭐라고 하니? 당연히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숙박비를 내야지. 너는 호텔이며 펜션 가서 아무것도 안 내고 쓰는 거야? 남의 집에 가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당연히 사돈도 너희 집이 남의 집이니까 값을 치러야지. 꽁으로 먹으려고?
시모는 내내 숙박비를 내라고 하셨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시모의 말에 결국 엄마는 비싼 음식점에서 밥값 30만 원을 내셨어요. 나중에 이 일로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 역시 숙박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랑 사이는 솔직히 다르잖아. 사이는 100년 손님이고 그렇게 귀한 손님 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소리 엄마가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엄마 세대는 그런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해주는 거는 한참 많잖아. 장모님이야 그냥 그날 하루 숙박비로 퉁친 거고. 어머님이 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머님 오셔도 뭐 하나 사주신 적도 없고 밥을 할 때도 잘 먹지도 않는 반찬만 만들라고 하시고선 재료 다 버리시잖아. 그리고 일주일에 어머님은 꼭 한 번은 오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돈을 내면서 와야 하는 건데? 당연히 사이 집이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야 아들 집이지만 장모님은 사이 집이잖아. 100년 손님 사이 집 몰라? 자기 결혼이라는 거 무슨 외국처럼 생각을 하는가 본데 한국은 그런 마인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나는 자기가 더 신기하네. 우리 집에서는 딸 집에 장모님이 와서 자고 가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그런 큰 일을 장모님이 하셨는데 당연히 엄마가 잘 모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그날 후로 전 친정 부모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최후의 대책을 저에게 내놓으셨죠. 몇 주 후 시댁 행사가 있었던 날, 전 다 모인 자리에서 통첩을 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이사 가려고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 이뻐해주신 다른 친척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저도 잘 살게요.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들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사가? 아니 그런 말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우리 아직 지금 집 대출도 다 안 갚은 거 아니야? 설마 저번에 어머님 빌라 어쩌고 하던 거 진짜 우리 이사가서 살라고 하셨어? 와, 어머님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진짜 다행이다. 우리 대출금 갚는 것도 버거웠는데. 맞아, 거기. 근데 당신이 들어갈 거 아니고 내가 들어갈 거야. 다음 주에 나 짐 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그때 엄마가 말할 때도 그냥 별 생각 안 했었잖아. 73평이라고 하니까 코웃음 쳤던 거 보니 당신은 도저히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만 들어가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혼자 들어가?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니? 니네 집에서 해주는 빌라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왜 너만 들어가?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니? 예, 이런 장난 재미없다. 어른들 모시고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장난이요? 제가 장난 같아 보이세요? 어머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하던 집 딸내미 며느리로 들여서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가난하던 집 딸 엄청 성공해서
73평 빌라 그냥 저 줄 수 있을 정도 됐다고요. 당신 아들 끌어다 쓰고 모자라서 부모님 손까지 벌릴 정도였는데 그거 걷어들였더니 사람 무시할 줄만 알고 못 쓰겠다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죠.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모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동안 저희 집을 무시하고 절 무시한 메시지며 통화 녹음이 다 존재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기도 했지만 전 악어의 눈물 같더라고요. 여보, 진짜 여보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지? 나 여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 행복했잖아. 나 73평 빌라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당신이랑만 결혼 생활 할 수 있으면 그냥 단칸방이라도 좋다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우리 행복했었잖아. 잠깐 내가 엄마가 좀 안쓰러워서 생각이 짧았어. 항상 당신 편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미안해. 아니, 당신은 애초부터 그딴 사람이었지. 내가 착각을 했어. 당신 엄마가 반대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똥이 된장인 줄 알고 찍어 먹어야 안다는 게 딱 이거구나 싶네. 왜? 빌라 날아갈까봐 무섭니? 고작 33평 신혼집, 아들 집이라고 그렇게 유세 부리던 네 엄마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건데? 그렇게 날 괴롭힐 때는 애써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나 고생하면서 키운 거. 엄마네 외가가 망하고 나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집안 세우려고 했던 거 당신도 알지?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너무 고정관념이 심해서 그러시는 거야. 장모님이 예전에 식모살이 했던 집 딸이라서 엄마가 딱 그냥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신 거라고. 그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시라고 해. 난 거기 갇혀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람 그렇게 개무시할 때는 별말 없더니만 꽁으로 비싼 집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쉽니? 그래, 그게 네 인성이겠지. 다시는 너랑 잘 될 생각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차라리 지금 끝낸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더 고민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시모와 남편에게 끌려다녔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전 친정에서 준 73평 최신식 빌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불했고 시모 역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반반 나눠 재산 분할을 했지만 남편은 본인 위자료부터 시모 위자료까지 다 그 재산 분할 비용에서 내치게 되었죠. 그러니 이혼 후에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 빨리 다음 남편의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우악스러운 시모에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에게 좋은 여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선 많이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오히려 속에 묵었던 때가 씻겨 내려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 만에 이혼을 한 제 사연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주변에는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저에게 치명적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설명해주지 못해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말을 할 수 있어 시원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과거가 아닌 미래가 함께하는 좋은 분들만 계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참으로 많은 사연에 공감하고 울고 웃고 하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 해요. 남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18살 어린 나이에 첫사랑과 눈이 맞아 철없이 미래를 약속하였죠. 그때 당시 첫사랑의 약속이 얼마나 믿음직스럽던지 그렇게 저는 19살에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을 하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기도 했고 철없을 적 불장난 한 번으로 임신이 된 것이죠. 하지만 차마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더군요. 모진 마음을 먹다가도 꿈에서 아이가 나오고 이 아이를 없애겠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뱃속에 아기는 죄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 부모님에게 저의 임신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저의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평화롭던 저희 집은 저 하나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죠. 어려서부터 영특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충족되게 공부를 곧잘 했었던 저는 부모님의 희망찬 가슴에 대못을 박았죠. 그래도 그때는 저의 첫사랑과 함께라면 행복한 나날들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하며 꿋꿋이 이겨냈어요. 아직까지 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는 비밀로 하고 학교를 다녔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뒤통수를 쳐? 말 좀 해봐 이거사.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 어찌 살라고? 아니 참나. 기껏 학교 보내놨더니 딴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당장 나가. 너 같은 딸 필요 없으니 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아빠,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아기 꼭 낳고 싶어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네? 저 잘 키울 수 있어요. 너도 애인데 애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아빠 엄마는 네가 더 소중해. 그걸 못 본다. 철없을 때 실수할 수 있어. 없던 일로 하자. 앞길 창창한 애가 애 엄마가 돼서 사는 꼴을 보라는 거냐? 아빠 엄마는 그렇게는 못해. 더 이상 토달지 마라. 아빠 엄마한테도 소중하듯이 내 뱃속의 아이도 나한텐 소중해요. 죄송해요. 제발 이번에 제 뜻 들어주세요. 잘 키울게요. 네? 부모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앞날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딸이 19살에 아이를 낳고 산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지금 제가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이제서야 헤아려집니다. 엄마는 저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아이를 당장 지우자며 재촉하셨고 그런 저는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도망을 가서 남자친구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많이 당황했죠. 처음엔 놀랐을 거라 생각하고 합리화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헛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던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가 돌변했으니까요. 뭐? 임신? 확실한 거야? 아니, 제대로 확인해 봤어? 갑자기, 진짜 어떡하지?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어? 엄마 아빠는 알고 계셔. 당장 그놈 데려오라고 난리지. 너도 빨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 뭐? 안 돼. 우리 엄마 아빠 알면 나 죽어 진짜. 우리 아빠가 얼마나 엄한데. 일단 좀 생각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제까지 숨길 거야? 난 이 애 낳을 거야. 그리고 마음먹었어.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누구보다 좋은 부모로 살 수 있어. 난 지금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 그땐 내 실수였어.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자. 아니, 일단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안 그래? 좋게 생각해. 우리 아이잖아, 어? 너만 믿고 있을게. 제 기대와는 달리 남자친구는 오히려 실은 내색이었어요. 그때 당시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저런 모습을 보는 게 마음이 아팠죠. 하지만 아이는 포기할 수 없었기에 저도 완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꼭 양가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합법적으로 낳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미안하다였죠. 절망스러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배는 불러오는데 대책이 없었으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절대 낳는 것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시고 믿었던 남자친구마저 저에게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저 혼자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책임을 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차마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울 순 없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말하려고 몇 번이나 용기 내봤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미안한데 우리 이 아이는 지우자. 뭐? 고작 할 말이 그거야? 아이가 무슨 죄야? 너랑 나랑 잘못한 일을 왜 아이가 책임져야 해? 너 정말 너무한다. 생각 좀 해봐. 너 대학 안 갈 거야? 나중에 대학 가서 졸업하고 그때 애 낳아도 되잖아.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아빠 엄마 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크신데 이렇게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 미안해. 더는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그러니 마음 돌려. 너 정말 책임감 없는 애구나. 난 절대 포기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네가 말 못하면 내가 해. 두고 봐.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너무 실망스러운 그의 지우자는 말에 폭풍같이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이대로 있다간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남자친구의 집을 찾아갔어요. 네가 못하면 내가 말한다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렇게 찾아간 남자친구의 집에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어머, 우리 규성이 친구라고? 그래, 네가 어쩐 일이니? 규성이 불려줄까? 여기 잠깐만 앉아 있으렴. 규성아, 친구 왔다. 나와 보렴. 야, 여길 어디라고 와? 아, 나가. 나랑 얘기해. 엄마, 아무것도 아니에요. 빨리 나가. 제정신이야? 내가 얘기한다니까. 남자친구는 절 보자 사색이 되어 절 쫓아내려고 했어요. 너무 슬펐죠. 하지만 아이를 지켜야 했기에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저를 말리는 남자친구를 뒤로하고 남자친구의 아버님, 어머님에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처참했죠. 아니, 네가 말 못하는 거 내가 말할게. 어머님, 아버님,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사실 규성이 아이 가졌습니다. 뭐? 규성아, 네가 말해보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는 거니? 지금 제정신이야? 아니지. 네가 말해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 아, 죄송해요, 엄마. 어쩔 수 없었어요. 최대한 엄마 아빠한테 피해 안 끼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참나,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네. 그게 규성이의 애라고 확신할 순 있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지? 우리 아들은 그럴 리가 없는데. 네? 말씀이 지나치세요.
이규성, 너 말 좀 해봐.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 거야? 어디서 남의 씨인지도 모르는 애를 패고 와선 뭐? 감히 우리 집에 들어와 내 아들 애를 가졌다고?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데? 어떤 집안인 게 중요한가요? 팩트는 규성이 아이를 가졌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의사 가문이다. 규성이도 곧 의대에 진학할 거고 우리 아들 발목 잡지 마라. 아이는 지워라. 돈은 대주마. 그렇게는 못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이규성, 너도 진짜 비겁하다. 이 애가 네 애가 아니야? 네 입으로 말해봐. 남자친구의 아버님 말은 충격적이었죠. 자기 아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어디서 남의 애를 베놓고 뻔뻔하게 따지는 거냐고 했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는 건 무리라고 판단되어 뛰쳐나왔죠.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따라오기는커녕 부모님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절망스러웠어요. 19살에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고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을 일인 건 맞지만 아이 하나를 책임지기가 이렇게 어렵다뇨. 정말 속상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을 나와 터덜터덜 걷다 집 앞에 도착하여 한참을 울었어요. 문득 뒤에 인기척이나 뒤돌아보니 조용히 저희 아빠가 저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물이 흐르던지 죄송한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공존하여 아이처럼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빠는 그런 저를 안아주셨어요. 너를 낳고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 그날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오늘이 최고로 마음 아픈 날이고 남자친구네는 뭐라고 하니? 얘기는 했니? 아마 그 집 부모들도 받아들이기 쉽진 않을 거야. 꼭 아이를 낳아야겠니? 그럼 당장 졸업은? 남자친구네 집에서도 반대해요. 아이는 꼭 낳고 싶어.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요? 안 그럼 너무 불쌍하잖아. 네 눈에서는 지금 눈물이 나지? 아빠 눈에서는 지금 피눈물이 난다. 너도 네 애 낳아봐. 어떤 기분인지 잘 알 거야. 추우니까 들어와. 아빠의 피눈물 한마디에 와락 무너졌어요. 세상에서 이런 불효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저도 저를 어찌할 순 없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자 아빠는 표정이 많이 어두워지셨어요. 하지만 저를 말릴 순 없었어요. 이미 아이를 책임지기로 한 이상 무조건 낳아야 했거든요. 다음날 아빠와 엄마는 외출을 다녀오신다고 하고 밖을 나갔습니다. 한참을 지나도 오시지 않자 걱정이 되던 참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남자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혜미야, 여기 너희 엄마 아빠 와 계셔. 우리 집에. 얼른 와서 말려봐. 어? 아, 나도 진짜 모르겠다 이제. 하여튼 빨리 와.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엄마가 너희 집을 어떻게 알고 지금 오신 거야? 금방 갈게. 우리 아빠 엄마 좀 상처 안 받게 도와줘. 남자친구의 말에 헐레벌떡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곳엔 고개를 숙이며 부탁을 하고 계신 아빠 엄마가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평생을 남한테 아쉬운 소리 없이 살아가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남한테, 그것도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다니요. 그 자리에서 철버덕 주저앉아 엉엉 울어버렸죠.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의 반응이 더 대박이었어요. 제가 면목이 없네요. 이렇게 된 거 아드님과 저희 딸아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면 어떨까요? 네? 미쳤어요?
우리 아들은 이제 의대에 들어가서 앞날이 창창한데 어디 앞날을 망치려 들어?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아들 애라는 게 확실해요?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셔서 사정해도 소용없어요. 그만 가세요. 나 원참 여기 누구 없나? 저희 딸아이가 밤만 되면 울어요. 어미 된 도리로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들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줍시다. 네? 예, 말 좀 해봐. 너도 책임이 있잖니. 우리 혜미만 탓할 게 아니라 이 집 아드님도 같이 책임을 져야죠. 안 그러나요? 어머, 이 집 엄마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까놓고 그렇게 몸을 굴리는데 우리 아들네인 건 확실하고요? 벌써부터 발랑 까져가지고.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꼭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아드님 책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는 설득을 하려 하셨고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콧방귀를 뀌시며 안 된다고 하였죠. 모욕적인 언사도 스스럼 없었고요. 그것을 보니 앞날에 희망이 부풀었던 게 와장창 깨지더군요. 저희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니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이제 애 아빠는 필요 없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눈물이 앞을 가렸죠. 엄마, 아빠, 가자. 여기서 이럴 필요 없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왜 엄마 아빠가 이런 취급을 받고 있어?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누구 애냐고요?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모욕을 줘도 유분수지. 이규성, 너 그렇게 찌질한 애였냐? 내가 미쳤지. 아빠 없이도 잘 키울 거고요. 두고 보세요. 지금 받은 구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엄마, 아빠, 얼른 일어나. 가자니까. 그럼 그렇지. 어디 저런 내가 감히? 그래, 너 말 잘했다. 혼자 애를 낳아 키우던지 마음대로 하고 얼른 나가. 아줌마, 소금 뿌려요. 뭐? 우리 딸한테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우리 딸 봐서 참으려 했는데 병원장집이면 다야? 내가 그 병원 다 소문내서 박살낼 줄 알아?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지? 어디서 우리 딸을 그딴 식으로 대해? 너네 사람 잘못 봤어. 알겠어?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딸 앞세워 팔자 고치려고 했다면 오산이야, 이 사람들아. 어딜 우리 집에 들어와? 아줌마, 아저씨, 그리고 너 두고 봐.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금 우리가 당한 모욕 다 갚아줄 거니까, 알겠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에게 소금을 뿌리려고 하자 엄마는 벌떡 일어나 따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나머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부모님의 뜨거운 눈물을 처음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리고 전 학교를 반개월 남겨놓고 자퇴를 했습니다. 점점 배가 불러왔고 소문이 퍼질 대로 나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예쁜 딸아이였어요. 딸아이는 제 이름 강혜미에서 강씨를 따서 강유진이라고 지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였어요. 모성애란 대단했죠. 그리고 내리사랑이라던가요. 부모님도 제 딸아이를 정말 예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으로 공부에 틈틈이 전념할 수 있었으니까요. 네 삶 포기하지 마라. 엄마는 그거 하나뿐이야. 애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거 싫어.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거니까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엄마 아빠는 그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시작이야. 엄마, 고마워.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한테 이 빚을 갚으며 살 수 있을까? 나 정말 열심히 할게. 지켜봐 주세요. 우리는 혜미 너 믿는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유진은 걱정 말고 우리가 다 돌봐줄 거야. 너도 너 인생 살렴. 엄마 아빠의 권유로 검정고시도 봐서 합격하고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법학과에 진학했어요. 낮에는 학생, 밤에는 육아로 눈코 뜰 새 없이 지냈죠. 생각보다 아이 키우는 일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지만 밤에라도 저 혼자 애를 봐야 했죠. 시험 기간이라도 겹치려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살았어요. 그래도 덕분에 저는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였고 시험 3번 만에 40패스를 하였습니다. 검사가 되었죠. 제가 사실을 패스하던 날 아빠 엄마는 2번째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로 임용되던 날 우리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죠. 행복했어요. 우리 혜미가 검사가 되다니. 정말 수고 많았다, 혜미야. 엄마는 이제 여한이 없어. 유진아, 우리 엄마랑 같이 사진 찍을까? 우와, 엄마 축하해. 그럼 우리 엄마 이제 뒤입더 높은 사람 되는 거 맞지?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다. 우리 엄마 검사라고? 그럼 자랑해도 돼.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앞으로 더 효도할게요. 효도는 이걸로 충분해. 네가 행복하다면 엄마 아빠도 행복하니까. 아유, 기쁘다, 우리 딸. 검사가 되다니. 정말 대견해. 그렇게 제 인생 꽃길이 펼쳐졌습니다. 미움모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검사가 되자 태도가 돌변했죠. 검사가 되니 제 딸아이도 미움모의 딸이 아닌 엄마가 검사래라는 말을 듣고 있더군요. 이런 게 능력이구나라고 실감했습니다. 중간중간 아이 아빠에게 당했던 배신, 그 집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언젠간 꼭 대갚아주리라 생각하며 지냈어요. 그런 마음가짐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없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제가 아낌없이 사랑을 준 덕분에 한부모 가정에 태어난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게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검사로 10년 재직을 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죠. 과거가 어둡다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성공하였어요. 누구나 아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그리고 착하고 예쁘고 똑똑하게 자라주는 딸, 남부러울 거 없었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믿음직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었고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지나 딸아이는 대학도 가고 졸업도 하여 저를 쏙 빼닮아 로스쿨에 진학했죠.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아빠 엄마도 기뻐하셨어요. 아유, 검사가 한 명도 나오기 힘든데 우리 소녀딸까지 로스쿨에 가다니. 아유, 엄마 닮아 아주 머리가 똑똑하다니까. 할아버지, 그럼 내가 누구 딸인데 우리 엄마 닮아 이렇게 똑똑하지 안 그래? 두고 봐. 엄마처럼 멋있는 사람 될 테니까.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혜미야. 넌 안 몰래 흘린 눈물 얼마나 많겠어. 모든 게 다 보상되는 느낌이야. 정말 행복해. 그렇게 저희 집은 행복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뒤로 한 채 전 제자리를 찾으며 일을 해나갔죠. 어느 날 의료 소송건이 저에게 들어왔더군요. 소장을 보니 피의자가
이규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갑자기 심장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아는 의사 이규성이 맞는다면 바로 유진이 아빠였던 것이죠. 피해자를 만나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보니 의료가실로 인한 척추 손상이었죠. 하지만 사실 의료소송을 피해자가 이기긴 쉽지 않았지만 전 흥미가 생겼어요. 28년 만에 복수할 기회였으니까요. 소송 준비를 해보니 아주 엉망이었습니다. 병원 자금 세탁에 비리에 대리수술에 이건 뭐 불법 천지였죠. 일단 저는 의료가실에 초점을 두고 파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워낙 허점에 명백한 의료가실이었기에 소송이 수월했어요. 그쪽에서도 만만치 않은 상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법조계 28년 된 베테랑인 절 이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피의자를 마주하는 순간 절 보고 많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욕심이 많이 찬 모습. 하지만 19살 이목구비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더군요. 그 역시도 절 한눈에 알아봤고요. 전 통쾌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여기를? 아니, 피해자 변호사가 너야? 네가 변호사가 된 거야? 말도 안 돼. 기막혀. 뭐가 말이 안 돼? 왜? 어디서 거지같이 살고 있을 줄 알았니? 거지 같은 건 너야. 지금 너 이게 뭐니? 형편없네 아주. 일부러 이 사건 맡은 거야? 혹시 날 계속 염탐하고 있었어? 유감이다 정말.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묻고 싶은 말이 많아. 너랑 나랑 할 얘기가 남았나? 무슨 얘기? 넌 그냥 여기서 이제 면허 정지가 된다는 거야. 아님 취소려나? 두고 봐. 너 꼴랑 의사로 해먹는 지금 그 짓 못하게 해줄게. 그리고 착각하지 마. 내가 널 왜 염탐하겠니? 뭐가 아쉬워서? 착각도 자유라더니. 나이가 먹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기대해.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이번에 피해가기 어려울 거야. 그동안은 돈만 주면 다 해결됐겠지? 이번엔 어림없어. 너희 집 3대째 의사 가문이라고 너네 엄마가 그렇게 복로와 노래 부르더니 별거 아니다 정말. 뭐? 네가 나를 따라다니지 않고서야 어떻게 변호사가 돼? 너 그때 애 낳고 그냥 자칫 감춘 거 아니었어? 근데 여길... 저의 말에 그는 말이 없었죠. 생각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얼마나 통쾌하던지 아주 고소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하기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던 중 알면 알수록 웃기더군요. 척추 손상 사례가 너무 많더라고요. 병원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친아빠는 수술을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도 시킨 대리수술 사례도 있었고요. 정말 악질이었죠. 본인은 편하게 있겠지만 그 수술을 받은 환자는 무슨 죄겠어요? 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음속엔 정의감이 불타올랐죠. 너희 집 싹 다 엮어 다신 수술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는 생각으로 제 영혼을 갈아 넣었어요. 그리고 소송을 계속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론은 대리수술 의료가실이 인정돼 아이 아빠는 면허가 취소되었죠. 통쾌했네요. 피해자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고 퇴장하려는데 아이 아빠가 절 붙잡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드러나 보자 해서 따라갔습니다. 역시는 역시였지만요. 너 일부러 그런 거지? 꼭 대리수술권도 엮어야 했어? 이건 의료과실의 문제지. 대리수술 문제가 아니었다고. 너같이 양심 없는 게 의사를 하면 되겠니? 돈에 눈이 멀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는 게 반성 좀 해. 기껏 잘 살 거라고 다 버리고 떠났으면서 고작 한다는 게 의사 면허 취소? 참나 창피하다 진짜.
너랑 말 섞는 것도 불쾌해, 알아? 그때의 안갚음을 지금 하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낳지 말자고 했잖아. 자기가 고생 자초해서 낳았으면서 날 왜 원망해? 넌 생명이 우스워? 어디서 그때 얘기를 꺼내? 네가 감히? 할 땐 좋았으면서 책임은 못 지겠다. 너 지금 의료과실도 그때랑 다를 게 뭐니? 너가 저지른 짓 똑똑히 그 책임 묻겠다는 뜻이야. 넌 콩밥 안 처먹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 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너 때문에 척추 손상된 사람들한테 회개하며 살아. 알겠어? 다신 수술한다 뭐한다 깝죽대지 말고. 이 양심 없는 놈아. 내가 그때 미쳤었지. 너란 놈을. 너 지금 나이 든 네 모습 얼굴에 심술이 그득그득해. 알아? 거울 좀 봐. 무섭다 얘. 전 그렇게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통쾌했습니다. 의사가 됐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 됐을 줄로는 상상도 못했는데 아이 아빠인데 저런 모습을 보니 화가 났죠. 그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밀린 업무를 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딱 봐도 불길한 예감.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소리치는 목소리. 그 여자였습니다. 이규성의 어머니, 나에게 모욕을 준. 거기에 강혜미 전화 맞죠? 나 규성이 어미다. 당장 만나. 얘기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네 사무실로 가마. 사무실은 규성이한테 들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가 함부로 와요? 28년 만에 전화해서 매너하고는 전 할 말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는데 1시간 후 비서에게 누가 나를 급히 찾는다는 말에 로비로 나가보니 28년 전 표독하기 짝이 없던 아줌마더군요. 표정은 잔뜩 상기되어 저를 찾았습니다. 아마도 아들 의사면허 취소건으로 절 탓하려 온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참 입도 싸다고 생각했어요. 그새 그걸 지엄마한테 이르는 꼬락서니 하고는 아주 웃겼죠. 그리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했어요. 제가 분명 할 말 없다고 했을 텐데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전 당신이랑 할 말 없어요. 알아요? 그동안 아주 이갈고 잘 살았더구나. 그래, 이제야 속이 좀 풀리니? 네가 감히 우리 집 3대째 의사 가문을 끊어놔? 아줌마네 3대고 4대고 저 관심 없고요. 혈압 올라가시기 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전 할 얘기 없으니까 아셨어요? 아님 미련을 못 버린 거냐? 그렇게 우리 집에 못 들어와서 안달을 떨더니 아직까지 규성이 못 잊은 게야? 이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니? 옛다. 이거 먹고 네 딸년 앞세워 쳐들어올 생각 마라. 그리고 항소할 거야. 알겠어? 네가 지금 이러는 것도 다 우리 규성이 못 잊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더 이상 말은 안 하마. 언감생심도 유분수지. 아무리 변호사라도 넌 안 돼. 알겠어? 이 아줌마가 진짜 미쳤네. 여기서 쫓겨나고 싶어? 어디다 대고 와서 행패야. 배운 것도 없이 무식하게 말이야. 남자 쪽 어머니가 허공에 던진 건 100만 원이었죠. 기가 막혀 웃음이 나오더군요. 돈을 다시 던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더니 남자 쪽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놀라서 보니 저의 딸이었네요. 저와 같이 집에 가려고 로비에서 절 기다리는데 제가 그 아줌마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말았던 거죠. 너무 놀란 딸을 진정시키려는데 똑똑한 딸은 모든 사태 파악이 된 듯 말을 이어나갔어요. 할머니, 미쳤어요? 어디다 대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드밀어? 당신이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아? 엄마, 이 아줌마가 그 내 친부 어머니야? 그럼 나한텐 할머니인가? 아주 웃기네. 우리 당신네들 다 잊고 살았어, 알아? 도끼병도 가지각색이지. 할머니,
정신 차려요. 나 졸업하면 검사 될 거야. 그래서 당신네 병원만 노릴 거야. 얼마나 세금 세탁을 더럽게 하는지. 내가 당신네 병원만 쫓아다닐 거니까 기대해. 3대째 의사 가문? 웃기고 앉았네. 얼어 죽었다. 좀만 기다려요. 할머니 살아있을 때 압수수색 해줄 테니까. 아니, 너, 이 아이냐? 그때 낳은 딸이 이 아이야? 참 기가 막혀. 어쩜 표독스럽기도 짝이 없지. 표독이 뭔지 모르나 본데 1년만 기다려요. 할머니네 병원 징글징글하게 파줄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깨끗이 살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장부관리 잘해놔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혈압관리 잘하시고요. 그때까지 살아있으려면 아셨죠? 딸은 검사가 되어 그 병원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 어느 협박보다도 무서웠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는 놀란 가슴 진정시키고 기사를 불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찌나 딸에게 미안하던지 이런 모습 보여서 창피하기도 했고요. 참았던 눈물이 났어요. 미안하다, 유진아. 이런 모습 보여서 너희 아빠 참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그렇게 귀에 박히게 말해줬는데 놀랐지? 아니, 알고 있었어. 이미 엄마가 나 19살에 낳았는데 이미 그것도 예상 못했을까봐? 고마워. 엄마 결정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난 엄마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꼭 검사 될 거야. 내가 저 집 부숴버릴 거야. 그러니까 지켜봐, 엄마. 그런 말 하면 못 써. 넌 고운 생각만 하고 고운 말만 써. 알겠지? 엄마는 그래도 네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행복해. 그거면 됐어.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시고 너 이렇게 밝고 착하고 진짜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아주. 그러니까 좋은 생각만 해. 그렇게 그날 일이 해프닝처럼 지나갔고 아이 아빠는 항소를 했지만 패했어요. 그리고 벌금을 때려 맞았죠. 그리고 아이 할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한번 딸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제 와서 딸을 찾다니 어이가 없었죠. 그로부터 딸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가 된 후 저와 마찬가지로 워커홀릭이 되더군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있게 말이죠. 제가 봐도 정말 잘 키웠더라고요. 엄마, 나 내일 한국병원에 압수수색 가. 내가 말한 거 지켰지? 이제 엄마는 두고만 봐. 내가 어떻게 하나. 엄마 피눈물 났던 거 내가 다 보상해줄게. 그러니까 발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맙고 그때 나 포기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으면 이 세상에 없었겠지? 항상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지켜봐줘. 엄마처럼 멋진 검사가 될게. 딸은 그렇게 멋있는 검사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아이 아빠는 저에게 전화로 지금 너네가 우리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뭐 어쩔 수 없었죠. 비리로 키워온 병원, 벌은 당연히 받아야죠. 안 그런가요? 전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쉬고 있어요. 한평생 딸한테 일하는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제는 일하는 딸을 집에서 뒷바라지하는 엄마로 살고 있죠. 젊어서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한 번도 제대로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낳기만 했지 이제서야 제대로 챙겨주고 있답니다. 처음으로 일이 아닌 엄마의 노릇을 하려고 하니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도 차려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심심하면 여기 올라온 사연도 듣고 말이죠.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제 딸을 낳아 예쁘게 키울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최고의 보물, 그리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내 소중한 목숨 같은 우리 딸이 옆에 있어 든든한 인생이랍니다. 저의 사연이 재밌으셨나요? 이렇게 제 이야기는 잘 해본 적이 없어서 쑥스럽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삶을 앞으로 어떻게 버틸 수 있을지 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써 내려가는 지금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려다 보니 제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빨리 나오고 싶다며 발길질을 하던 그때가 생생하고 제가 눈을 감기 전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딸은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고 말았네요. 전부 다 제 탓만 같고 고통만 주고 떠나보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태어날 때 다른 또래들보다 약하긴 했었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항상 잘 먹고 잘 지내왔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줄 꿈에도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 살짝만 부딪히거나 몸에 상처라도 나면 지혈이 잘 되지 않아 뭔가 이상함을 느껴 병원에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급성 백혈병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 백혈병이라는 질병을 자세히 알아본 적도 없었고 주위에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없었기 때문에 피부에 크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었던 저는 제 딸의 치료 방법을 물어보게 되었고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고 의사 앞에 무릎을 꿇은 채 발목을 잡으며 살려달라고 한참을 애원했습니다. 앞으로 행복만 가득할 거라 생각했던 제 삶과 꿈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의사의 죄송하다는 단어가 제 딸과의 작별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걸 미리 알려주고 있었어요.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 다 받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왜 백혈병이라는 병을 앓게 됐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딸도 정신적인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어 했었어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받다가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시 정상적인 세포도 함께 없애고 나중에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서 조혈 기능을 복원시키는 치료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는 설명을 해 주었지만 이식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자식과 부모는 염색체가 반일치라 안 되고 젊고 건강한 형제 자매거나 아예 타인 중 유전자 일치율이 높은 사람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제 딸과 일치하는 이식자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이었고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딸의 상태를 알리기 위해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 수속부터 밟아야 해서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였죠. 그런데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딸의 몸 상태를 설명하면서 당장 병원으로 와달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기의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일이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연락을 끊어버렸고 저는 잘못 들은 줄 알고 제 두 귀를 의심했지만 남편 옆에 있던 여자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있었습니다. 항상 출장이 잦았던 남편이었고 하루의 시간이 부족할 만큼 바쁘게 지내오던 그 사람 옆에 오빠라고 부르던 여자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저 혼자 딸의 입원 수속과 병원에서 시키는 것들을 처리해 나갔네요. 2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딸의 백혈병이 하루빨리 좋아질 수 있게 매일 기도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주소를 알려달라는 문자 한 통을 보냈고 병원 주소를 적어 보내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오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온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미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곤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남편을 병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몸을 밀치며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서연이가 아프다는데 이제야 오는 게 말이 돼? 나도 하루빨리 오고 싶었다고. 그런데 일이 바쁜 걸 어떡해?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나 또한 서연이를 걱정하고 있었다고. 지금 일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해서 도대체 얻는 게 뭔데? 돈을 벌려는 목적이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을 봐봐. 당신은 뭐가 중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 서연이가 급성 백혈병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데 일이 손에 잡히디? 혹시 당신 다른 여자 생겼어? 옆에서 당신한테 온갖 애교 떨며 오빠라고 불렀던 그 여자 누구야? 그런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당신 딸을 나 몰라라 하면 마음이 편해? 서연이는 당신이 그래도 아빠라고 언제 오냐며 보고 싶어서 목소리라도 들어보려 하는데 전화는 받지도 않고 나중엔 귀찮은지 아예 전화를 꺼나 버리더라. 일이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리고 내가 뭐라고 그랬어? 업무 중에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옆에 끼고 있던 여자와 업무 중이었니? 당신은 서연이 얼굴 볼 자격도 없으니까 병실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마. 집안의 가장인 남편의 잘못된 행동들이 너무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딸 얼굴을 보겠다며 병실 문을 강제로 열라고 하길래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큰 실망을 안겨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행동을 멈춘 남편은 저를 보며 당황했는지 나중에 다시 오겠다며 병원을 나갔고 참아왔던 눈물은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가정이 우선이었던 남편이 변하고 있다는 걸 느끼곤 있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물어보면 일이 바쁘다 보니 그런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뺨을 올려붙였을 때 몸에서 풍기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가 온몸에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과 아픈 딸의 얼굴을 보러 온 행동들은 어쩔 수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자의 촉으로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그런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앞으로 딸에게 얼마나 많은 병원비가 들어갈지 몰라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또다시 며칠 뒤 낮에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고 아빠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딸은 밝은 얼굴을 하며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처음 본 남편은 급격하게 변해버린 모습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딸은 그동안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해서 시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픈 자기 딸의 말에 집중을 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하길래 뭐 하는 거냐며 눈치를 주면서 툭툭 치니까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에 급한 볼일이 있다면서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하길래 시간 조절하고 온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남편은 그런 제 말을 무시한 채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딸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고 무작정 뛰쳐나간 남편을 붙잡으면서 뭐가 문제냐고 화를 내자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사람은 저희 집안의 가장이 아니었네요. 갑자기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서연이가 당신이 와서 좋아하는 거 안 보여?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무작정 밖으로 나오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은 왜 나랑 서연이를 생각하지 않고 혼자 하고 싶은 대로 막 나가는 건데? 백혈병에 걸린 서연이를 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걸 알면서도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니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 이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면서 이곳에 더 이상 있고 싶지가 않았어.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내 시간을 버리는 거고 앞으로 2번 다시 병원에 오고 싶지가 않아. 그냥 우리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자. 뭐라고? 당신 눈에는 서연이가 아파하는 모습을 뻔히 봤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서연이는 자기 아빠 왔다고 들떠 있었는데 그런 딸에게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 2번 다시 병원에도 찾아오지 않겠다는 거야? 힘들게 땀 흘려 벌어모은 돈들 치료비에 다 탕진하게 생겼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거지?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에서 벌써 절반이 흘러갔어. 나도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어? 앞으로 무슨 병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서연이 병수발 들려고 힘들게 벌어모은 돈 다 털어서 치료비 갖다 바치다. 나중엔 서연이 기증자도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 세상 떠나게 되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되는 거 아니야.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굳이 걸어갈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아파하는 당신 자식을 더 이상 돌봐주지 않겠다는 거야? 그래도 아빠라고 해맑게 웃어 보이는 당신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야만 속이 편하겠어? 정말 세상 떠나면 2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꾸린 가정 어떻게든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번에 내가 전화했을 때 옆에 붙어있던 그 여자 때문이지? 그래서 나랑 서연이를 버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잖아.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당신이 서연이랑 나한테 준 상처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있을 거고, 만약 서연이가 당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확실하게 이혼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줘. 그렇게 해주면 나야 좋지. 내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어. 당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잘해봐. 나는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준비해서 연락할 테니까 조만간 서류 낼 때 보자고. 남편은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다는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함께 살아온 인생이 짧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등을 돌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가 다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던 딸은 더 이상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됐는지 시무룩한 얼굴로 고개를 떨구며 자리에 누워 버렸어요. 백혈병 진단이 내려지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딸의 얼굴에서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 자기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기뻐하던 딸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준 남편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인생이 불행해질까봐 자기 손으로 꾸려온 가정을 내치려는 남편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막장까지 치닫게 된 마당에 저도 더 이상 모든 것들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장 회사로 찾아갔어요. 제가 난리를 치면서 남편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부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남편과 바람난 여자인 것 같았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따로 얘기 좀 하자면서 저를 밖으로 불러냈네요.
그 여자는 40대 정도로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저를 보며 뱉은 한마디는 제 딸의 백혈병에 대해 걱정을 하는 말이었어요. 따님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뿐인 딸을 잃게 되실까봐 사시는 게 말이 아니죠? 그런 마음 저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여긴 엄연한 회사예요. 조 부장님은 지금 회의 중이신데 회사 안에 들어와 무턱대고 난리를 치시면 되겠어요? 조 부장님 입장도 생각해 주셔야죠. 여기에는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 그쪽이 내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나를 대면하려 들어? 머리채 잡혀봐야 정신을 차릴래? 남의 가정을 무너뜨려야 속이 후련하지? 뭔가 상당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와 부장님 사이야 회사에서 이미 소문은 자자하고 부장님은 원래 바람기가 많은 분으로 유명하세요. 제가 처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입 킬러라고 해서 부장님 손을 안 거친 여직원이 없을 정도로 알아주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동안 이런 걸 모르고 계셨다는 게 상당히 눈치가 없으신 거죠. 여기에 뭘 얻으시려고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난리를 쳐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거예요. 그쪽만 경찰에 잡혀가는 안 좋은 모습만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바람 피운 주제에 이렇게 당당한 거야? 그쪽이 첫 여자가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됐네. 이참에 그이랑 바람난 여자들 싹 다 고소해서 위자료 받아낼 테니까 너도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 거야. 혼자서 뭘 어떻게 하시게요? 증거라도 있으세요? 혼자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 이기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세요? 이럴 시간에 그냥 조용히 돌아가셔서 따님 병수발이나 하세요. 이러니 부장님이 당연히 바람을 피우죠. 내연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제 앞에 있던 여자가 남편의 첫 바람 상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엄청난 배신감이 몰려오고 말았습니다. 뭘 잘했다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있는 내연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고 당장 그 사람을 불러내라며 내연녀의 주둥이를 잡아챈 뒤 좌우로 세차게 흔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저희는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는데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이 급하게 저와 내연녀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남편이 저를 보자마자 내연녀 앞에서 제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는 행동은 제 마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판사판이라 남편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고 서연이를 살려내라며 당장 병원비를 토해내라고 회사가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경비원들을 불러 저를 회사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방금 한 행동에 대해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화를 내며 내연녀를 부축해주면서 회사로 다시 돌아갔네요. 경비들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한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동안 저를 속이며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들이 저에겐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병원으로 돌아왔는데 병실 문을 열려는 순간 갑자기 별이 번쩍이면서 한쪽 뺨에 얼얼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멍해지면서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다시 번쩍이면서 반대편 뺨에도 얼얼해짐을 느끼게 되었네요.
네가 감히 내 아들 회사로 찾아가서 난리를 쳤다며? 거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너까지 게 지금 거길 간 거야? 이런 문제를 왜 밖에서 떠들고 다니냐는 거야?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보자 하니까 이제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한 거야? 어머님,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서연 아빠는 지금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맞을 짓을 한 건가요? 어머님도 서연이 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 뻔히 알면서 자기 자식보다 지금 만나고 있는 내연녀에게 돈을 쓰겠다는데 화가 안 나겠어요? 저 혼자 서연이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모든 짐을 제가 져야 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억울해서 찾아간 건데 제가 한 행동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머님한테 왜 뺨을 허용해야 하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제정신으로 보이세요? 서연이는 백혈병 때문에 앞으로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이는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고 이혼까지 하겠다고 자기가 이끌어온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꺼냈는데 제가 제정신이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밖에서 돌아다니고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기분 전환 시키고 스트레스 풀어야 집안에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야. 여자랑 남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으면 이런 심각한 상황까지 왔겠어?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너 탓이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해라. 한 번만 더 내 아들 인생 앞날을 가로막는 날엔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도 더 이상 미련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 얼굴에 손을 댄 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 일을 잘못 키운 벌 받으셔야죠. 제 양뺨에 손을 올려붙인 시모에게 받았던 만큼 돌려드렸고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자 시모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양뺨을 어루만지며 급하게 도망치셨네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오는 건지 이런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더 이상 남편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자 딸은 우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대충 상황을 알고 있던 딸은 저 몰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고 그렇게 몇 달 뒤 갑자기 딸의 몸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심장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긴급 조치로 겨우 위기를 모면했지만 다시 한번 또다시 같은 증상이 반복이 된다면 그땐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심장 발작을 일으킨 뒤 딸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제발 살아달라고 딸의 손을 잡고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며 쉬지 않고 옆에서 말을 붙여왔습니다. 하지만 딸은 얼마 못 가 또다시 심정지가 오면서 잡고 있던 손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담당 의사분은 제 딸 서연이를 살리겠다고 땀을 비오듯 쏟아내며 노력했지만 딸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축 처져버린 딸을 껴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쏟아내었고 반복해서 딸의 이름을 불러 외쳤지만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예전에 저희 가족이 함께했던 즐거웠던 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이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고
따뜻한 온기만 남은 채 제품에 안겨있는 창백해진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놓지 못하고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으로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딸의 장례를 진행해야만 했고 힘들어하는 저를 대신해 저희 부모님께서 딸의 장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자식을 잃게 되는 슬픔을 절대 느껴보고 싶지 않았는데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기력이 전부 떨어져 멍하니 영정사진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 옆에 있던 핸드폰에 알람 소리가 들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바닥에 있던 핸드폰을 바라보니 남편의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분명 딸이 세상 떠난 걸 알면서 찾아오지 않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문자를 보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제 딸의 장례를 보내고 있는 시점에 남편은 내연녀와 500짜리 크루즈 여행이 잡혀 있다며 취소할 수 없어서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5만 원을 인터넷 뱅킹으로 계좌 이체 시켰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치마폭에 휘둘려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딸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남편을 찾아가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게 되었네요. 그렇게 딸의 장례를 힘겹게 끝낸 뒤 병원에서 생활할 때 딸이 쓰던 유품을 미처 정리를 하지 못했던 저는 집에 돌아와 가방에 있던 물건들을 꺼내놓고 있었는데 가방에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고 처음 보는 물건이라 안에 있던 내용물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 막 여행을 마치고 온 남편은 이혼 때문에 그러는 거면 며칠 뒤에 다시 전화 주겠다며 끊으려 하길래 서연이가 남편에게 유서를 남기고 떠났다면서 지금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남편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내연녀가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마침 잘 됐네. 저 여자한테도 할 말이 정말 많았거든. 크루즈 여행은 즐거웠나 봐. 얼굴에 생기가 가득하네. 당신이랑 쓸데없는 말 하려고 온 거 아니니까. 서연이가 쓴 유서나 줘봐. 원래 오지 않으려 했는데 찝찝해서 참을 수가 있어야지. 당신이 지금 서연이한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잘 한번 읽어보라고. 당신이 이러고도 앞으로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은 제가 건넨 딸의 유서를 건네받았고 그 안에 적혀있던 내용을 읽어내려간 순간 사색이 된 얼굴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서를 읽어내려가고 있던 남편의 손은 점점 떨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들고 있던 딸이 생전에 남긴 유서를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네요. 아빠가 제가 쓴 편지를 읽고 계실 때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존재가 되었겠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번에 아빠가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도 꼭 한 번은 아빠 얼굴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 2번 다시 볼 수 없겠죠? 저는 그동안 아빠 딸로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했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살아온 세월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저는 너무 소중했고 그 기억을 절대 잊고 싶지 않고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평생 저를 지켜줄 거고 옆에 머물러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아빠 옆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아빠는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었고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노력하시는 모습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헤어지려 하는데 아빠의 손에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한테만 보여줬던 따뜻한 미소를 그 여자한테도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아빠한테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말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집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시길래 저만이 비밀을 안고 있으면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래서 입을 닫고 살아왔었는데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아빠의 뒤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아빠의 곁에는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지켜보면서 그동안 아빠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무너지고 말았네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시면 항상 밝게 웃으시는 모습과 엄마를 챙겨주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항상 참고 있었지만 마음의 병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크게 멍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방에 자물쇠로 걸어놓은 서랍 안에는 그동안 아빠가 만나왔던 여자분들의 사진과 영상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만나고 계신 여자분이 아빠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을 만나시면서부터 저와 엄마한테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셔서 많이 놀라긴 했었어요. 그래도 가족을 챙기려 노력하셨는데 그 여자가 엄마보다 더 크게 다가오셨나 봐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건 딸로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선물이에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정이 깨지지 않게 하려고 혼자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딸의 서랍 안에 있던 모든 증거물들을 남편 앞에 보여주었고 옆에 있던 여자의 진짜 모습이 담긴 증거물 또한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서는 내연녀가 남편과 저를 이혼시키고 그 자리를 차지한 다음 이중적인 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내연녀한테는 동거를 하고 있던 다른 남자가 있었고 그 사이에 자식까지 있었지만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에 벌어들이는 돈을 동거남과 자기 자식한테 전부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리고 내연녀가 다른 남자와 자식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까지 전부 다 사진으로 촬영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딸은 남편에게 절대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마지막 부탁을 끝으로 유서를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은 그동안 딸이 조사했던 모든 증거물들을 보고 오열을 했고 옆에 있던 내연녀는 온몸을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은 이성을 잃어버린 채 내연녀의 머리채를 잡은 뒤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딸의 마지막 말을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이혼을 선택했고 남편은 지금까지 제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진에 담겨있던 모든 내연녀들에게
상간녀 소송을 끝낸 상태이고 법적인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저와 딸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만난 내연녀는 회사에서 퇴사 처리가 되었고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말았네요. 앞으로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아픔을 가지고 떠난 딸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눈에선 눈물이 흐릅니다. 남편이 평생 속죄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그리고 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저는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게 되었어요. 제 작은 도움으로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를 오랜 기간 백혈병으로 투병한 그분의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희처럼 불행이 아닌 행복만 가득한 꽃길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